10년 전에 남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밤마다 도착하는 메시지, 여보, 나 여기 있어. 이 말투 너무 똑같아요. 사망신고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사당역 9번 출구. 10년 전 잃어버린 진실이 지금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진실을 밝혀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베란다 창문을 열면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바람 소리가 어쩐지 남편의 숨결 같아서 저는 매일 한 번씩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해 왔지요. 제 이름은 한정은입니다. 올해 58이 되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삶은 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조용하고 가벼웠습니다. 기쁘지도 그렇다고 크게 슬프지도 않은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남편 장도윤은 10년 전 비 오는 날 퇴근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전화, 병원 바닥에 주저앉던 기억, 차갑게 식은 그의 손등. 그 모든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지요. 장례를 치르고 사망 진단서를 제출하고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집에 혼자 돌아오면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남편의 옷걸이에 남아있던 셔츠 냄새가 사라지는 게 그렇게 무섭더군요. 그래서 그 셔츠 한 벌만은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색도 바래고 컬러도 벌어져 있지만 옷장 한 켠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훌쩍 자랐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직장에 다니며 바쁘게 살고 딸 지연은 요즘 취업 준비로 예민합니다. 둘 다 아버지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이 되곤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몇 해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밤마다 베개 옆이 차가워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살림도 마음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남편이 너무 빨리 떠난 대신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흔들림 없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차분하게 말하고 늘 조용히 일을 정리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단정히 접어두면 삶이 다시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더군요. 남편이 죽던 날 비는 참 많이도 내렸습니다. 응급실 바닥에 떨어진 빗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물기와 남편의 차가운 손등의 촉감이 함께 떠올라 오늘까지도 장마철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자고 있던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광고 문자쯤으로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적힌 단 한 줄이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이름을 부른 사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친밀하게. 마치 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그때는 단순한 스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같은 번호로 또 한 통이 왔습니다. 지하철 3호선 사당역 9번 출구. 기억나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사당역 9번 출구. 그곳은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만 아는 기억이었고
남편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잠든 집안에서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입 밖에 꺼내 본 적 없는 생각이 살며시 마음의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나요? 물론 돌아올 리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문자가 오는 걸까요? 왜 이제야 지난 추억을 찔러 넣는 걸까요? 제가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으려는 듯 이상한 낯선 기운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면 또 울릴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말도 안 된다는 이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습니다. 눈 주위는 밤새 뒤척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딸 지연이 묻더군요. 엄마 어디 아파요? 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익혀온 보호색이었습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생각보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 같은 문자가 도착한 뒤 제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무 일 없는 척 샌드위치를 만들었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식탁 위 커피잔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딸 지연이 그런 저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그래. 그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의심이 비쳤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만 남겼습니다. 자식을 걱정시키는 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었지만 읽지 않은 메시지처럼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이 생각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전철 소음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언제든 또 진동을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려 했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로 서류를 자르는 소리마저 제 귀에는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결국 자리를 정리하다가 소리 없이 한숨만 내쉬고 말았습니다. 제 상사인 김 팀장이 다가오며 묻더군요. 한 대리님,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 피곤해서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더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결국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 것.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딘가에서 김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도심의 소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받지 않는 듯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음성 안내만 들렸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마음이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남편 장도윤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먼저 말해요. 그 말을 기억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이러다가는 회사에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 사당역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에 적혀 있던 장소, 남편을 처음 만난 그곳, 9번 출구 앞 노란 조명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제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남편의 그림자 같은 누군가가 어딘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눈을 자꾸만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바쁜 퇴근 인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어깨 위에는 누군가 손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불빛이 평소보다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더 크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지요. 딸과 아들은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꺼내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발엔 천, 찢어진 칼라, 오래된 세제 냄새. 그 모든 것이 묘하게 따뜻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새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서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피가 손끝까지 몰리며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조만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공포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메시지가 오는 걸까요? 왜 1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이제 와서 제 삶을 흔드는 걸까요?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일을 벌이는 걸까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의 죽음을 누구보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가끔씩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곤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혹시 이 일과 시어머니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 삶이 더 이상 평온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장례식 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흔적 같은 메시지가 계속될수록 저는 더 이상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늘 정확했습니다. 저와 남편만 알고 있던 장소, 날짜, 말투. 그 모든 것이 10년 전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은 씨 장례식장 기억나요? 그날 내가 가지 못한 이유를 이제 말하고 싶어요. 장례식장.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는 거의 모든 가족이 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관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시야마저 흐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싶다고요? 저는 문자창을 내려다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몸이 떨려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 집 복도는 항상 조용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문 앞을 스치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나 문에 귀를 댔습니다.
저기요? 용기 없는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은 느껴졌습니다. 숨소리 같은 낮고 거친 기운. 저는 급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 잠갔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거실에서 앉아 있었고 해가 뜨기 무렵 현관문 아래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흰 종이 손으로 쓴 문장 하나. 여보, 서두르지 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우리 집까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아침이 밝고 저는 아이들이 보기 전에 종이를 숨겼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응, 그냥 국이나 끓여 먹지 뭐. 엄마, 진짜 괜찮아요? 며칠째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시어머니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남편의 죽음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그분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약 냄새와 휠체어 바퀴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햇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손등에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고개를 들더니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온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예요. 정은이에요. 우리 도윤이는 집에 있지 않니? 내가 그날 못 봤어.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잊은 게 아니라 마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은아, 그날 관뚜껑 제대로 닫은 거 맞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땀이 등에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 인사도 못 했잖아.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까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아프도록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죠? 조만간 찾아뵐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를 아는 사람, 우리 가족의 내부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 10년 전 기억까지 정확히 짚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줄, 여보, 무서워하지 마요.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문자 장난도 우연한 해프닝도 아니라는 것.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저를 향해 아직 닫히지 않은 10년 전의 문이 서서히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메시지가 시어머니의 상태와 맞물리며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미스터리 정도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의 내밀한 기억과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 제 삶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양병원을 다녀온 뒤 제 마음은 하루 종일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그날 죽지 않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남편을 가장 정교하게 흉내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망치듯 살아왔던 지난 10년을 다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자
딸이 부엌에서 국물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인데도 저는 그 평범함 속에서 더 깊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악몽 같은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국자를 내려놓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오늘도 어디 다녀왔어요? 응, 할머니 요양병원에. 할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갔어. 딸은 그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원래 조심스러운 아이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침묵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성격입니다. 그 침묵이 오늘따라 더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뜨는데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을 울렸습니다. 딸과 아들이 보고 있었기에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가장자리에 스친 문장 하나가 제 시야에 박혔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딸이 놀라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들은 이어폰을 빼고 저를 보았습니다. 둘의 걱정이 방 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저를 한참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못된 곳에 갇혀 있었어.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문장은 남편이 자주 하던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무섭도록 정확했습니다. 어디 하나 어색함이 없는 문장.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쓸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결국 문자에 답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질문을 적었습니다. 당신 정말 도윤 씨 당신이에요. 바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붙들고 수십 번 마음이 오갔습니다. 거짓이라면? 진짜라면? 둘 중 어느 것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짧은 한 문장이 도착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 말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제가 10년 동안 잊지 못한 남자, 제가 이미 세상에서 떠났다고 믿었던 남자가 지금 이 휴대폰 화면 너머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손끝, 어깨, 무릎까지 떨렸습니다.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의 장례식 기록을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됐고 제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어떤 서류들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장례를 맡았던 작은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입구에 놓인 국화 냄새가 나를 맞았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오래된 기록을 꺼내오며 말했습니다. 직원, 이건 당시 사망진단서 사본이고 입관 날짜와 시간, 장지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사망진단서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의 빳빳한 감촉이 마치 제 심장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록 한 구석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입관 확인자 서명 공란.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입관 확인자 서명이 원래 비어 있나요? 아, 이건 조금 특이하네요. 보통 가족이나 직원 중 한 명이 서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군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빠뜨렸다? 10년 전 그 혼란스러운 시기, 저는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관을 닫을 때도 울다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입관이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
머리가 어지러워져 장례식장 의자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흐릿한 병원 복도, 그 끝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 10년 동안 잊으려 노력했던, 하지만 한 번도 잊지 못한 실루엣. 바로 뒤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 속으로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저릿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결심이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누가 이 모든 일을 벌였던 간에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전 남편의 마지막을 봤던 그날의 진실을 다시 열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담긴 사진이 도착한 뒤 내 마음은 하루 종일 흔들렸습니다. 그 사진 속 복도는 분명 오래전에 남편이 봉사활동하던 병원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메시지는 점점 더 남편의 말투를 닮아갔습니다. 여보, 아직 말 못한 게 있어. 10년 전 그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비슷했습니다. 그날 나는 그 말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 등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동안 나는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박스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그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도저히 덮어둘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남편의 시계, 손때 묻은 책, 오래된 명찰, 그리고 하나의 작은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글자, 정은 딸 아들. 남편이 만들어서 주었던 가족 열쇠고리였습니다. 10년 전 사고 이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것. 왜 지금 우리 집 앞에서 발견된 걸까? 나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걸 다시 찾았어. 아이들은 열쇠고리를 보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감정이 스치듯 지나가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며칠 동안 받아온 메시지 기록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런 걸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몰라 정말 살아있는지, 그냥 누군가 장난치는 건지, 하지만 메시지가 점점 남편 같아져. 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같이 해요. 아빠 일이라면 같이 해야죠. 아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남편의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바지 뒷주머니 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당역 9번 출구.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여보에게 그동안 못한 말.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당역 9번 출구는 남편이 늘 언젠가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하던 우리의 첫 만남 장소였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거의 다 왔어.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있었을지도 모르는 곳, 내일 그 병원에 가보자. 아이들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조심스레 여는 준비를 했습니다. 폐업한 병원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미 그 안에 남편의 흔적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을 밀자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한때의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이며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복도 끝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둑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을 잡은 채 한 걸음씩 들어서는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숨소리, 약한 발걸음, 그리고 조명 사이로 보이는 실루엣. 남편과 너무도 닮은 모습, 키, 어깨, 옆모습까지. 나는 거의 무의식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 도윤 씨 여보? 그러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나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형광등이 깜빡이며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멈춰섰습니다. 그 얼굴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지켰던 구급대원이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오셨으면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누가 보낸 건가요? 그는 병원 뒤편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남편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돌아본 그곳 천천히 몸을 가누기도 힘든 사람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복, 확연히 마른 몸, 팔에는 오래된 링거 자국. 하지만 그 얼굴은 10년 동안 잊지 못한 내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을 듯했다. 여보? 남편은 흔들리는 다리로 겨우 선 채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쏟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떻게 살아 있었어? 남편은 숨을 고르며 마치 단어 하나를 더듬는 아이처럼 말했다. 사고 그날 잠깐 의식병원 옮겨져 10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 기억 조금씩 돌아왔어. 구급대원이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너무 혼란스러워 신원 확인이 다른 환자와 뒤바뀌었습니다. 남편분은 의식 없는 상태로 이 병원에 잠시 머물렀고 그 후 보호자 없는 환자로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내 다리는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정말 살아있었다. 최근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아내분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어 제가 대신 입력만 도왔습니다. 나는 울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 있었구나. 나도 여기 있었어. 10년 동안. 남편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은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한 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아빠. 남편은 아이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작게 천천히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게. 병원 뒤편의 작은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